자신이 군주로서 대규모 학살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그는 약 1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은 다들 잘 아시는 히틀러, 스탈린이 약 2000만 명, 그리고 모택동이 약 70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방금 언급된 인물들은 모두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군주로서는 두 번째로, 지도자로서는 다섯 번째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벨기에의 국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이죠. 레오폴드 2세는 콩고 사람을 무려 1500만 명이나 잔인하게 학살한 인물인데요. 당시 인구수가 정확하지 않아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 이상 학살당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레오폴드 2세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1865년 12월 17일 그는 벨기에의 국왕인 레오폴드 1세와 루이즈 마리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원래 형이었던 루이 필리프가 있었지만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그는 아버지인 레오폴드 1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그렇게 18세가 되자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아 헨리에타와 결혼을 했고 20살 성인이 된 그는 벨기에의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원이 되고 나서 벨기에도 식민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죠. 그러던 중 1865년 12월 10일 아버지 레오폴드 1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벨기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식민지를 만들고 싶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벨기에는 식민지 개척에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만들 만한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주고 식민지를 구입하려 했죠. 처음엔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구입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팔라며 찔러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식민지에서 수탈하는 모든 것들이 워낙 짭짤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아도 식민지를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번번이 식민지 구매를 실패하던 중에 미개척지이던 아프리카의 콩고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1876년 9월 14일 브뤼셀에서 지리아 회담을 개최하여 미개척지인 콩고를 탐험하고 고통받고 있는 흑인들을 도와주겠다라며 참가한 사람들을 설득했고 국제 콩고 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스스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뛰어난 외교 수완을 발휘해 여러 국가들 또한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여러 강대국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는 콩고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문명화시키는데 이 한 몸 바치겠다며 많은 나라를 속이면서 결국 1884년 베를린 회담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콩고의 지배권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콩고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개인 사유령인 콩고 독립국을 만들었고 당시 유명한 미국인 탐험가였던 헨리 모턴 스탠리에게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스탠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콩고로 간 스탠리는 도착 후 콩고의 지방을 돌면서 원주민 추장에게 구슬이나 옷감 등을 선물하며 자신이 가지고 간 종이 위에 그 종족을 표시하는 기호를 그리거나 X자로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추장들은 벨기에 사람들이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선물도 주고 사인까지 받아가는가 보다 싶어서 해달라는 대로 종이에 흔쾌히 사인을 해줬는데요. 이 종이가 자신들을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문서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명한 종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콩고 땅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포기하고 노동력 또한 언제든지 증발 가능하며 도로나 수로, 수렵, 어업, 광산, 산림개발권 등 모든 것을 레오폴드 2세가 만든 국제 아프리카 협회에 양도한다는 얼토당토하는 내용의 문서였죠. 500여 명에 달하는 원주민 추장들이 그 문서에 사인을 하며 그렇게 벨기에의 75배에 달하는 콩고가 레오폴드 2세의 개인 사유지가 되어버렸죠. 훗날 콩고 독립국에 국왕 칭호를 부여받은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는 가지도 않고 손가락질이나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강력한 철권 통치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산과 정글을 통과하는 철도를 깔기도 하며 콩고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국왕처럼 연기했지만 얼마 안가 그의 사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원래 레오폴드 2세는 장식품으로 잘 팔리던 상아를 주 수입원으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코끼리를 마구잡이로 사냥했고 상아를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변변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주 수입원을 다시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고무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고무붐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고무로 타이어를 만들면서 자전거가 발명되자 전 유럽에서는 자전거 열풍이 불기도 했고, 게다가 당시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 전 세계의 고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폭증했는데, 기존의 고무 생산량은 수요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했고 고무의 가격은 끝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콩고에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고무나무가 국토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레오폴드 2세는 고무 생산에 원주민들을 강제로 모두 투입시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는데요. 1893년에 250톤도 되지 않았던 콩고의 고무 수출량은 고작 8년 만인 1901년에 6,000톤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레오폴드 2세의 원주민들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당연하게도 콩고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 그의 개인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고 콩고의 발전에는 조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을 근처에 있던 고무나무는 모두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고무를 더 채취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거리가 먼 곳까지 갔어야 했고, 또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일을 해야 했으며 점점 작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었죠. 그러자 원주민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부상이 속출하기도 했고, 고무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굉장히 습하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나 고된 작업이었고, 슬슬 원주민들이 고무 채취 작업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레오폴드 2세는 원주민들의 고무 생산을 강제하기 위해 끔찍한 방법들을 동원했는데요. 흑인 마을에 가서 여자들을 잡아 감금한 후 가족들에게 고무를 가져오면 여자를 풀어준다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의 가족들이 고무 채취를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여자를 강간하거나 살해했죠. 더 열받는 건 가족들이 정해준 양의 고무를 가져와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자 한 명당 염소 2마리를 추가로 주어야 풀어줬던 것이죠. 그러나 더 잔인한 행위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원주민들에게 하루 고무 채취의 할당량을 정해주었고, 이를 맞추지 못한 자들은 손을 잘라버렸죠. 거기다가 한 번은 손만 자르고 살려주었지만 다시 할당량을 못 채우면 팔을 잘라버렸고, 한 번 더 할당량을 못 채우게 되면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한 사람이 할당량을 못 채워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죠. 죽은 사람의 할당량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원주민 한 사람에게 죽은 사람 여러 명의 할당량이 주어지자 점점 더 할당량을 못 채우고 살아남기 힘들어졌으며 결국 전부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할당량 때문에 주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빈번해졌고, 나중에는 연좌제를 적용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마을 주민을 모두 처형하기도 했으며, 반항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군대를 투입해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가 콩고를 통치한 약 25년의 기간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원주민들이 죽어나갔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각종 건물이나 기념물 등을 마구마구 지어댔고, 영국의 고급 매형물에서 10세, 15세가량의 소녀들을 꾸준히 공급받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써댔습니다. 또한 프랑스 빈민 출신의 매춘부 카롤린 라크로아에게 엄청난 돈을 썼는데요. 그녀는 레오폴드 2세가 65세 때 사귄 49살 연하의 애인이었죠. 부인이 사망한 뒤부터 레오폴드 2세의 정부가 되는데요. 카롤린이 임신하자 친정을 오갈 때 편하게 왕래하라고 파리와 브뤼셀을 잇는 철도를 만들어 주었고, 카롤린과 함께 프랑스 파리의 명품거리를 돌며 엄청난 돈을 쓰고 다녔죠. 이후 레오폴드 2세는 카롤린과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콩고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당시의 정확한 콩고의 인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레오폴드 2세에 의해 학살당한 콩고인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다고도 하고, 최소 800만 명에서 최대 3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 추정치도 있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콩고인이 학살당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1000만을 죽였든 10만을 죽였든 콩고의 대학살은 세계사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도 한치의 뒤처짐도 없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이니 굳이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의 극악무도한 행위는 여러 번에 걸쳐 폭로가 있기도 했지만 모두 묻혀버렸죠. 그러나 당시 카메라가 발명되며 콩고에 머물던 선교사들에 의해 콩고 원주민들이 잔인하게 학대와 학살을 당하는 여러 증거 사진들이 찍혔고, 이 사진들은 미국과 유럽의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렐이라는 사람이 레오폴드 2세가 콩고에서 나온 이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자료를 얻게 되었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모렐은 콩고에 있던 선교사들에게 사진을 제공받아 기사를 내면서 콩고에서 자행된 잔혹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국에서는 로저 캐즈먼트를 파견해 콩고에 대한 공식 조사를 벌였는데, 콩고에 도착한 캐즈먼트는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올렸죠.
그렇게 일찍 돌아온 이유는 더 볼 것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유명 인사들과 각국 정부에서 레오폴드 2세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레오폴드 2세는 세계 각국 언론사에 막대한 돈을 뿌려대며 여론을 바꿔보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변호사가 레오폴드 2세가 뇌물을 뿌리며 로비를 한 것을 폭로해버렸고 그의 말은 모두 거짓임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자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벨기에 정부에 콩고를 사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결국 콩고는 벨기에 정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906년 12월 14일 콩고는 드디어 레오폴드 2세의 극악한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콩고를 관리하는 것만 레오폴드 2세에서 벨기에 정부로 바뀌었을 뿐 원주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여자들을 인질로 잡는 것도 여전했으며 손목 절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그전보다 더 가혹한 채찍질이 돌아왔고 강제노동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 막대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을 마련하느라 고무와 상아를 채취해야 했죠. 어쨌든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었고 그가 행한 쓰레기 짓에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외면을 받았으며 벨기에 정부 관료들과 국민들은 그를 혐오했습니다. 다만 그 이편에 섰던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카롤린이었습니다. 1909년 12월이 되자 그는 창자까지 막혀버리는 중병에 걸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어떠한 치료법이나 약도 없었죠. 자신이 얼마 안가 죽을 거라 예감한 레오폴드 2세는 카롤린과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그녀에게 남작 부인이라는 자기를 내려주었으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카롤린에게 물려주었죠. 그리고 12월 17일에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카롤린은 그의 임종을 지키며 그가 죽을 때 대성통곡하기도 했지만 그가 죽은 지 1년 만에 재혼해버렸고 그와 함께 낳은 아들들도 그냥 내팽개쳐뒀다고 하죠. 그는 죽기 전 민중들에게 무슨 화를 입을지 몰라 장례를 조촐하게 치러달라고 당부했지만 조카 알베르와 벨기에 정부는 그가 죽어서라도 국민들에게 쌍욕을 먹도록 성대하고 화려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추모 행렬을 기다렸다가 그의 관이 지나갈 때 온갖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으며 심지어 관에다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기도 했죠. 그렇게 레오폴드 2세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쌍욕을 들으며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레오폴드 2세와 어깨를 대등해 하는 학살자는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정도가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한 것치고 그와 비견되는 인물들과는 다르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레오폴드 2세가 학살을 자행한 곳이 유럽이 아닌 식민지 콩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힐러의 유대인 학살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묻혔다고 합니다. 현재 콩고에서는 그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지옥에서 온 악마나 원수로 취급하고 있죠. 콩고 국민들은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 벨기에와 레오폴드 2세를 증오한다고 합니다. 역사에 이름을 올렸던 수많은 학살자들과 폭군 그리고 악마에 비견될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물들은 많지만 레오폴드 2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네요. 히틀러의 버금가는 벨기에의 학살자 레오폴드 2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이걸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보석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보석이기도 하고 르네상스 시대까지 다이아몬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져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기도 하죠. 오늘은 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이 아닌 다이아몬드의 맺힌 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은 바로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무려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맥이 흐르고 있는 굉장한 나라이죠. 1961년 4월 27일 시에라리온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영국인들이 남기고 간 기반시설 덕분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독재와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1972년 2월 14일 시에라리온에서 968.9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었고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였으며 시에라리온의 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라리온의 별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약 12년간 시에라리온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한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모든 전쟁 비용 또한 각자의 점령지에서 나오던 다이아몬드를 판돈으로 사용되었죠.
당시 반군이었던 혁명연합전선은 집권당의 독재를 막겠다는 구실로 생겼지만 사실은 굉장한 인권 다툼에 의해 생긴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이웃 국가였던 라이베리아의 독재자인 찰스 테일러가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를 빼앗기 위해 보낸 집단이 바로 혁명연합전선이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전부 집권당이었던 인민당 역시 쓰레기 같은 집단이었지만 반군인 혁명연합전선은 정말 역대급 개막장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원래의 목적은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이었지만 겉으로는 인민당을 몰아내자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당의 독재를 막으려면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평화롭던 한 마을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주민들의 손을 잘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투표장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발을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반군은 가는 곳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들의 학살했기에 민간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여자들은 반군에게 강간당하게 일쑤였고 무차별적인 사륙과 방화, 약탈, 강간, 그리고 도끼로 사지를 자르는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악행은 모조리 다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2세 정도의 소년들을 납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세뇌 및 훈련, 교육을 시켜서 총알바지로 쓰기 위함이었죠. 게다가 소년병들의 인격을 말살시키기 위해 일부러 무지막지한 폭행이 가해졌고 정신적으로도 심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마약과 술을 주고 중독자로 만들어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만들었죠. 심지어 소년병들의 가족들과 자신이 살던 마을의 주민들이나 친척들의 손목을 도끼로 자르게 하거나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만들어서 만약 중간에 도망을 쳐도 다시 돌아갈 곳마저 없도록 해버렸으며 영혼과 정신마저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약에 취한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죠. 아직 성장하던 단계인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으니 아이들은 도덕이나 양심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기에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따위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배당한 아이들은 포탄과 총알이 난무하는 포화 속에서 마약에 취해 적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돌진하는 역할을 했고 그야말로 총알바지 정도밖에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된 독재와 내전으로 인해 나라의 모든 기능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은 강제로 다이아몬드 광산에 동원되고 있었죠. 하루 일당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이라도 받으면 운이 좋았습니다. 대체로 무보수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다이아몬드가 모이는 집산지가 바로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이다 보니 영국 런던의 물가를 웃돌 정도로 물가가 비쌌다고 하죠. 그러던 중 계속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엔과 아프리카 통일기구의 중재하에 1999년 7월 토고에서 롬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반군들은 내전 기간 동안 자행된 사륙, 사지절단, 강간, 방화 등 범죄 행위를 사면받는 대신 무장 해제를 하기로 했고 2001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00년 5월 반군은 평화협정을 깨고 또다시 프리타운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자 더 이상 반군에게서 평화협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영국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를 투입시켰고 반군의 지도자이던 포다이 상코는 체포되었죠. 2002년 1월 18일에는 카바 대통령이 시에라리온 내전이 끝났다고 선언했고 약 12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내전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너무나도 막대했죠. 내전 기간 동안 40만 명이 사망했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마약 등에 중독되어 폐인이 된 소년병들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이 내전으로 인해 손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귀나 입술이 없는 사람도 허다하며 강간과 강제노동으로 인한 피해 역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곳에 주둔하며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또한 2009년부터 다이아몬드 광산 및 지하자원은 국영기업인 내셔널 미네랄 에이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말처럼 이 다이아몬드에 묻혀있는 불쌍한 사람들의 피 또한 영원하다고 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편전쟁과 맞먹을 정도로 추악한 전쟁이었던 것 같네요. 돈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시에라리온의 저주, 피해 다이아몬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나라든 국경선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산이나 강 등 지리적인 이유로 국경이 만들어져 울퉁불퉁한 것이죠. 하지만 아프리카의 국경선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자로되고 쭉쭉 그어놓은 것처럼 국경선이 일직선이죠. 그 이유는 바로 1884년에 베를린에서 열린 한 회담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프리카 국경선이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북아프리카 일대와 대항해 시대 때 인도 항로를 개척하다가 알게 된 아프리카 중부, 남부의 해안 지역만 알고 있었고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 지역은 완전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열강들은 열심히 식민지 넓히기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메리카로 노예들을 열심히 보냈어야 했기에 노예무역과 삼각무역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흑인 노예들을 찾기 위해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내륙으로 마술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1788년부터 내륙으로 탐험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탐험대들은 유럽 국가들에게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아프리카 내륙 침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탐험대들은 아프리카 내륙의 기후와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내륙의 개척은 해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겁만 앓고 있던 중 1820년이 되자 프랑스의 화학자 피에르 조셉 펠트티에르라는 인물이 말라리아 치료약을 발명했고 그때부터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아프리카 내륙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접어들자 선교사들과 탐험가들에 의해 아프리카 내륙에 널려있던 지하자원이나 노예로 쓸만한 흑인들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무슨 만찬이라도 차려진 것 마냥 군침을 흘리고 있었죠. 심지어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의 많은 수가 독립을 하고 있던 시기라서 식민지가 사라진 유럽 국가들에겐 새로운 먹잇감으로 아프리카 내륙으로 눈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탐험가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내륙에 대해 밝혀내다가 1870년대에 헨리 스탠리의 콩고강 답사를 마지막으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전역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죠. 그 이후 눈 돌아간 유럽 국가들은 앞다투어 아프리카 식민지와의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다 보니 결국 열강들끼리 마찰이 빚어지고 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튀니지와 기니 등 서아프리카의 넓은 영토를 식민지로 만든 후 아프리카의 동쪽으로 눈을 돌렸고 아프리카를 북쪽에서 남쪽까지 세로로 먹으려던 영국은 프랑스의 이런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애를 쏟고 있었죠. 거기다가 벨기에를 비롯한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도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심지어 식민지 개발에 크게 관심이 없던 독일도 식민지를 만드는 쟁탈전에 투입되어 양상은 점점 더 과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지역은 바로 콩고 분지 지역이었는데요. 벨기에 왕인 레오폴드 2세는 1881년에 이미 콩고강 인근 지역에 레오폴드 B를 건설해 개인적인 식민지로 삼아버렸죠. 그런데 프랑스 역시 해군을 파견한 뒤 콩고강 북쪽 지역에 보호령을 설치해 식민지로 삼았으며 포르투갈은 콩고 왕국과 협정을 맺고 나서 콩고강 유역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곳을 눈독 들이던 영국까지 포르투갈과 협정을 맺고 발을 슬쩍 담그자 벨기에와 프랑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결국 포르투갈은 중재를 위한 국제회의 소집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 제안에 영국과 독일이 동의를 하면서 1884년 11월 15일 베를린에서 유럽 12개국과 미국, 터키 등의 나라가 참가해 회담이 열리게 되었죠. 이 회담이 바로 문제의 베를린 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언론들은 이 베를린 회담을 백인끼리 총칼로 싸우지 않고 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주요 지역의 경계선을 그은 인간의 승리라고 극찬에 마지 않았죠. 예전부터 그 땅에 살며 그곳의 주인이던 흑인 원주민들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884년 11월 15일에서 1885년 2월 26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의 회의 끝에 문제가 되었던 콩고강 주변 지역을 포함한 중앙 아프리카 일대는 실제로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먹는 걸로 정했고 나머지는 당시 모여있던 각국 대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로잰 듯 반듯하게 쭉쭉 잘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나 같은 부족, 문화, 역사 등 기존의 어떠한 조건에 맞게 나눠져 있던 원주민들만의 국경은 무시당한 채 열강들 편한 대로 잘라져 버렸죠. 또한 이때 결정된 것 중 하나는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땅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차지한다 였는데요. 이에 각 나라들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무력을 사용했고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유럽 각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이 베를린 회담을 아프리카의 분할이라고도 불렸죠. 이 회담을 통해 그어진 국경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였고 이 이상한 국경선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열강들에 의해 아무렇게나 그어진 국경선 때문에 같은 부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고 같은 나라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쓰는 등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죠. 물론 아프리카의 부족장들은 유럽의 이런 식민 정책에 맞서 저항하기도 했는데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거 유럽인들의 만행은 과거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했던 것과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예로 잡혀가거나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죠. 그런 것을 보면 전 세계 누구보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일직선인 이유, 베를린 회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어부였었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혼자서 2톤에 가까운 물고기를 잡았었어.
하지만 예멘 놈들이 오면서 일주일에 2톤을 잡던 어획량은 한 달에 0.5톤도 잡히지 않게 되었지. 하소연할 정부군도 없고 내전이나 벌이는 새끼들에게 뭘 기대한단 말이오? 어차피 내전으로 나라에 총기가 넘쳐나기에 총과 총알을 사서 예멘 어선의 분풀이로 총을 갈겨댔지. 그러니까 배를 멈추더니 예멘 놈들은 울고불고하며 살려달라고 돈을 주더군. 그렇게 받은 돈이 1만 달러였소. 이 돈은 내가 어부일을 1년은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지. 그 많은 돈을 그 한 번에 번 거요. 말하자면 처음 우리는 해적이 아니었소. 예멘 놈들이 보이면 총을 쏴서 겁을 줬고 그들이 알아서 돈만 주면 우린 그걸로 만족하며 다시 물고기를 잡았지. 하지만 언제부터 사람들을 납치하여 돈을 뜯고 더더욱 이상하게 변하면서 이곳 어부들이 해적으로 돌변하기 시작한 거요. 이 말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소말리아 해적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제는 없어진 소말리아 해적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소말리아 앞바다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상선들이나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선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죠. 이 소말리아 해적들도 처음부터 해적이진 않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처럼 처음에는 어부였지만 수많은 일이 겹치면서 최악의 해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해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소말리아의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곤 전 국토 중 고작 1.6%에 불과했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결국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폭삭 망하게 되었죠. 소말리아의 중앙정부가 사라지고 군벌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1991년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약 30년간 지속된 전쟁 때문에 경제는 완전하게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대형 원양 어선들은 소말리아 앞바다로 몰려와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어류정원을 무자비하게 남획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소말리아 어부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8톤에서 10톤을 잡던 어획량은 한 달에 0.5톤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말리아 어부들의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해서 점점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기 시작했죠.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타르 등 부유한 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이 산업 폐기물은 물론 핵 폐기물까지 소말리아 앞바다에 버렸던 것이죠. 소말리아의 일부 군벌들은 이탈리아 마피아와 손을 잡고 전 유럽의 산업 폐기물과 핵 폐기물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버리는 것을 돈을 받고 모른 척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처리가 불가능했던 방사능이나 수은 같은 폐기물들은 소말리아 앞바다에 버려졌죠. 유럽에서는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250달러가 들었던 반면 소말리아에서 불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2.5달러 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피아의 검은 돈이 소말리아 군벌들에게 흘러들어가며 소말리아 앞바다는 심각하게 오염이 되기 시작했고 어자원의 씨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폐화물선에 화학약품이나 폐기물들을 가득 실어서 소말리아 앞바다로 끌고 와 일부러 침몰시켜 쓰레기도 버리고 화물선이 난파되어 침몰했다면서 보험금까지 받아 챙기기도 했죠. 이러한 바다의 오염은 어자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말리아인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은 구역질 정도만 하더니 점점 입에서 피를 토하기도 하고 암발병과 기형아 출산 또한 급증하게 되었죠. 이렇게 바다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어부들의 어획량이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사람들까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말리아 근해에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던 예멘 어선에 개빡친 한 소말리아 어부가 총질을 해버렸는데 예멘 어선에서는 살려달라며 1만 달러라는 큰 돈을 소말리아 어부에게 주었고 그는 덜컥 약 1년치의 수입을 한 번에 벌어버린 것이었죠. 이 발없는 말은 순식간에 천리를 가게 되어 소말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삶의 희망도 없었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까짓거 해적이나 하자 싶었던 소말리아인들은 너도나도 해적이 되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 어선들의 불법 남획에 대한 화풀이로 1억 천금을 벌게 된 한 어부의 일화가 대해적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으로 가거나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들은 그들의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의 전성기 때 인질로 벌어들이는 돈은 한 해 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죠. 그렇게 쉽게 벌어들인 돈은 쉽게 써제껴졌는데 너도나도 해적질을 하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자 소말리아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원정을 온 매춘부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한 매춘부에 의하면 유럽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소말리아 해적촌에서는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적들은 여자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1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주기도 했으며 수많은 외제차에 명품들로 치장한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고 결혼식 피로연에서 온갖 사내 진미가 나오기도 하자 해적들은 소말리아 여성들의 1등 신랑감이 되어버렸을 정도였죠. 그러자 군벌들도 해적질에 참여하게 되며 기업형 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불법 남획과 불법 폐기물 투기를 막는다며 군벌과 어민들이 손을 잡고 자위해상경비대를 만든 것이죠. 이 해상경비대 역시 당연하게도 해적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맛을 보기 시작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서서히 스스로 망해가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바로 해적들 사이에서 서로 배신하는 일이 잦아지게 된 것이었죠. 2009년 5월에 화물선 아르테미스호를 납치해서 200만 달러를 벌게 된 해적 11명은 어느 날 자신들의 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다른 해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습격해서 모조리 죽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것이었죠. 이렇게 돈맛에 눈돌아간 해적들에 의해 소말리아는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군벌들이 개입을 하면서 해적질은 국가 사업이 되어버렸고 이 기업형 해적들은 배에 각종 장치 등을 장착하고 본격적으로 해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각국의 상선들이나 대형 어선들이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에서는 다국적 선박 보호를 위해 오션 실드 작전을 진행했죠. 이에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군함을 파견해 해적 단속을 하기 시작했으며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청해 부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소말리아 해적들은 더 이상 해적질로 돈을 벌기 어려워지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해적들 대부분은 빚쟁이로 전락해버렸고 해적촌에서 성행하던 유흥업이나 매춘 등에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해를 본 사건이 2018년에는 3건, 2019년에는 0건으로 보고되면서 대해적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여전히 내전으로 인해 나라는 몸살을 앓고 있고 소말리아 근처 바다에서의 불법 어획도 여전해 한 해 피해액만 3, 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 투기나 핵폐기물 투기 또한 여전하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선이나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낸 군함의 유지비가 한 해 70억 달러 정도가 소비된다고 하는데요. 각국의 군함 유지비만 소말리아에 지원을 해도 그들은 해적질을 안 하고 적당히 어업을 겸하며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죠. 소말리아 해역에 불법으로 침범을 해 불법 조업을 하며 수산자원을 싹쓸이 해가는 예멘, 중국 어선들도 소말리아 해역에 불법으로 온갖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유럽 국가들이나 아랍 국가들도 다 같은 해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상 모두에게 버려진 땅이자 지구상 제일 못 사는 나라 1등인 소말리아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